내일은 늦습니다. 바로 지금 건강 365 영상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건강 365 공유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오늘은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주제로 말씀 나눕니다.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환자의 의향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이 제도적 장치,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서상 죽음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것이 그리 편치 않은 것도 사실인데요. 아직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다면 아마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김명희 원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명희 원장님도 의사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현업에 있지는 않고요. 네. 예, 현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프로필을 잠깐 살펴봤는데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제 제가 전문의는 이제 마취통증학과를 했습니다. 네. 아니, 마취통증의학에서 이렇게 국가생명윤리와 관련된 정책원장으로 이렇게 있기까지 좀 그 사연이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방송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요. 아, 그러셨어요? 이제 아무래도 마취통증의학과를 하다 보면 중환자 수술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중환자실에서 일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그 생명에 대한 고민 이런 거를 좀 하게 될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에 임상을 그만두고, 생명윤리라는 이제 학문을 다시 시작하게 돼서, 이런 쪽으로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그러셨구나. 결국 그러니까 임상에서 느끼셨던 것들이 오늘날 이렇게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연명의료 결정제도와 관련된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2018년 2월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시간을 좀 돌아보면 어떠신가요? 인식이라든지 변화가 있다고 보세요? 그럼요. 많은 인식의 변화가 있었죠. 사실 생명과 관련해서 어떤 결정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합의를 이끌어내고 법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막상 그 법을 만들고 또 이걸 시행하는 과정에서 느낀 거는 우리 국민들이, 이미 이런 그 생명과 관련한 존엄한 죽음에서 관심이 참 많으셨구나, 이런 걸 느꼈고요. 이 시행이 되자마자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 차 들어서는 지금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해 주시고 계시고, 저희가 작년에 그 대국민 인식 조사를 했는데요. 거의 70% 이상의 국민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인식하시고 계시고, 또, 잘 만들어졌다, 시기에 적절하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결과인데요. 네. 그러면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의미로 동참한 분들, 남녀 비율이나 나이대도 궁금한데요. 이제 이 제도에 동참했다는 것으로서는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이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라고 해서 이제 건강할 때 자기의 미래에 닥칠 임종기에 연명의료를 어떻게 할 거냐 결정하는 거를 이제 미리 써놓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에 지금 현재까지 한 60만 명 이상의 분들이 참여하셨는데요. 반 정도는 70대 분들이 많이 이제 참여해서 작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대가 한 20%, 80대가 20%, 나머지 이제 10%는
뭐 30대, 40대 이렇게 이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삶의 마무리에 다가가면서 어떻게 내 삶을 마무리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실 수밖에 없겠죠. 뭐. 아, 그렇군요. 네. 그래도 60대에도 한 20%면은 상대적으로 좀 젊은 어르신들도 상당히 많이 작성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관심들이 많으시고 또 상당히 좀 일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는 30대나 40대 분들도 저희한테 이렇게 직접 찾아오셔서 작성해두고 싶다 이런 의견을 표시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네. 그러면 연명의료 결정제도와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뭘까요? 좀 직접 현장에서 보시면서 느끼시는 부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법률을 통한 이제 절차이다 보니까 뭐 사전 연명의료 요양서라든지 연명의료 계획서라든지 이런 이제 용어가 아직 이제 익숙하지 않으셔갖고 좀 어려움들이 있으시고 또 하나는 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법의 내용에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은 누구나 결정하면 결정하는 대로 해드리는 게 아니라 치료를 해서 나으실 가능성이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우선적인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성을 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나는 연명의료 안 할래 이거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종기가 닥쳐서 어떤 치료도 회복을 가져올 수 없을 때 우리가 이제 죽음의 과정을 좀 존엄하게 하고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이 의사 표현을 했다고 해서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다 중단할 수 있는 거는 아닌데 이제 그런 법률이 가지고 있는 취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 달라서 현장에서나 또는 상담하는 과정에서 조금 서로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기도 하시고 또 이제 인식도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사전의료 연명의료 의향서를 갖다가 작성했다는 것의 어떤 의미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세부적으로는 조금 더 많이 더 알려져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작성했다고 해서 뭐 진작에 뭐 생을 포기한다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단 치료를 하고 임종기에 있을 때의 그 결정 의향에 대한 거란 얘기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정서상 사실 죽음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익숙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임종 과정에 있는 분들이라면 더 조심스러울 텐데요. 네. 그렇다면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대한 홍보는 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참 이제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이제 초기 단계에는 이 제도에 관련이 되어 있는 관련자분들, 이제 뭐 의료 현장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교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을 할 때 혼자 작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등록기관의 상담사분들이 상담을 해서 작성을 하도록 이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이제 위주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교육 홍보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임종기와 관련한 생각을 또 많이 하실 수밖에 없고
그런 이제 60대 이상의 노년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TV 매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다행스러운 거는 저희가 이렇게 직접 하기 이전에 이 법을 만드는 과정서부터 많은 관계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방송에서도 많이 알려주시고 또 신문에서도 많이 기사로 다뤄주시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렇게 알리려고 노력한 부분보다 이런 매스컴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홍보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그런 측면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또 중요한 결정이다 보니까 좀 전문 상담사 위주로 또 이렇게 접근하는 부분도 있고 또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위주로 또 홍보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이렇게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제일 처음에 제도가 정착될 당시에 많이 알렸던 부분도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명의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용어가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그래도 연명이란 단어가 좀 아직도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연명의료 또 그리고 말기 환자 뭐 다 같은 이야기인 건지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뭐 인공호흡기를 사용한다든지 심폐소생술을 한다든지 뭐 혈액투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곧 연명의료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건 아니고요. 인공호흡기도 어떤 치료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분명히 치료 목적의 의료입니다. 연명의료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의료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치료의 효과는 없고 회복을 시키지는 못하면서 다만 이제 임종 과정을 연장시키는 그런 그 임종 시기에 이루어지는 의료를 우리가 연명의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인공호흡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치료의 효과 없이 환자의 그 생물학적인 생명을 연장시키는 행위의 의료들은 모두 이제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임종기의 환자가 이냐 아니냐를 이제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대개는 이제 임종기라고 하면 남아있는 그 여명이 한 몇 주 정도를 이제 생각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말기 환자인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질병으로부터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그 치료의 방법이 없거나 회복의 가능성이 적지만 평균 남아있는 여명은 수개월 정도 될 때, 그러니까 이제 말기 단계를 거쳐서 임종 단계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네 말기가 조금 더 큰 범위고 그리고 말기 상태에서 좀 급격하게 좀 상태가 안 좋아지는 임종기로 접근하는 그런 개념인가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네, 연명의료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결국은 치료 목적이 아닌 어떤 임종기의 어떤 연장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이런 연명의료의 기준이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네, 현재 법적으로는 이제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그다음 심폐소생술, 항암제 사용, 그다음 수혈, 승합제, 그다음에 심외 그 혈류 장치 이런 것들을 이제 대표적으로 꼽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 7가지에 꼭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의사 선생님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이 치료는 환자한테 도움이 되기보다 환자한테 불편함을 초래하면서 다만 이렇게
생명 현상을 연장시키는 거에 불과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종 과정에 있다는 그 연명의료 결정은 이 담당 의사가 하는 건가요? 환자의 자율적인 결정을 근거로 해서 의사 선생님이 임상적인 판단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의사의 임상적 판단이라는 거는 앞서 말한 그런 연명 의료 뭐 항암제나 수혈이나 승합제 같은 걸 써도 다시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임상적 판단인 건가요? 그렇죠. 예. 조금 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훨씬 더 연명의료에 대한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연명의료로 임종 기간만을 늘리는 걸 원치 않을 때 이제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걸 텐데요. 그러면 이 연명의료 결정제도라는 게 일단 아주 구체적인 전제가 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그리고 그렇죠. 환자의 의향에 따라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그러니까 의사의 판단과 환자의 의향, 이 두 가지가 기본적인 조건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법이 제정된 가장 큰 그 목적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어떤 것이냐, 자신의 임종 단계에서 그것에 대한 확인이 전제돼야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환자의 결정이 무엇이어도 그거를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치료의 가능성이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드리고, 치료의 가능성이 없다고 의료진이 판단할 경우에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하나의 그 생각이나 이 결정이 아니라 환자분과 의료진의 그 의견을 공유하고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서로 교감하고 의논해서 결정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제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대한 어떤 기본 개념은 좀 이해가 확실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임종 과정에 있을 때 더 이상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의 방법을 이제 이야기할 때 용어가 조금 어렵던데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도 있고 연명의료 계획서도 있던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같은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연명의료 계획서라는 거는 환자의 상태가 됐을 때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데 더 이상의 치료 효과가 없고 회복이 가능성이 없다라고 임상적인 상태가 됐을 때 환자하고 의사 선생님이 다가올 그 임종기에 연명의료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의논해서 작성해 두시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의사 선생님이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있을 때 이제 작성을 해서 의사 표현을 해두는 거가 되겠고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건강한 성인이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지만 만약에 나한테 부지불식간에 그런 상태가 오게 됐을 때 나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달라 이렇게 미리 작성해 놓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건강할 때 이제 작성하는 미래를 위한 이제 준비가 되겠고 그것은 의료기관에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기관이라고 반드시 이제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고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고 상담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네. 그 기관을 통해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또 작성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등록돼 있는 그렇습니다. 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네. 연명의료 계획서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작성하는 거는 이제 연명의료 계획서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환자만 작성하는 건가요? 아니면 의사도 같이 작성을 해야 되는 건가요? 같이 작성하는 건데요.
작성의 주체는 의사 선생님이 됩니다. 아, 그래서 연명의료 계획서의 작성 주체는 이제 의사 네, 선생님이고, 그러면 네. 병실에 있는 환자분한테 이 계획서를 갖다 주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의사 선생님이 환자한테 계획서를 가지고 이제 그 계획서에 있는 내용과 연명의료가 뭔지, 또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절차는 어떤지, 또 이 그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예후는 어떤지, 또 생각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든지 하는 이제 연명의료를 결정하는 과정과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주시고 이제 질문을 다 받고 환자의 사인을 받고 최종적으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사인을 하셔서 서식을 완성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때 서식을 작성할 때 보호자도 그걸 같이 지켜봐야 되나요? 아니면 환자하고 의사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반드시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계셔도 좋고 안 계셔도 작성하는데 무리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임종 과정을 겪는다든지 임종을 하고 나서의 또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과의 상의와 논의를 함께 하는 것이 이상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서를 작성할 때 앞서 말한 연명의료의 어떤 종류들이 상당히 많던데 네. 모두 그걸 거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좀 계획서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좀 선택할 수 있는 건지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방금 얘기는 네, 해주셨지만 어떤 술기나 이런 것들을 어떤 것들은 거부하고 어떤 것들은 응하고 이게 가능합니까? 네, 그럼요. 그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환자가 지금 하고 있는 연명의료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결정하실 수가 있고요. 또 미래에 만약에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해야만 하는 그런 연명의료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환자의 상태와 의사 선생님과 그 환자의 의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그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 미성년자일 경우에 그러니까 네, 임종 과정에 있는 경우에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도요? 네,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미성년자의 경우에 이제 범위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 출생한 신생아부터 또 대학생의 일부분도 이제 미성년자에 포함되기도 하기 때문에 의사 표현 능력이 있고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기의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작성을 하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친권자인 부모의 결정에 의해서 작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권자인 부모가 결국 의사 표현을 환자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기의 고민과 자기 가치관과 이런 것들을 담아서 결정하는 것이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입법 취지가 되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는 일단은 그렇게 결정하면 되겠지만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을 때 이 가족들의 의견으로도 이게 가능한지 궁금한데요. 네, 이제 그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서 가장 그 중요한 게 사실은 환자가 의사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의 임종기를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해서 사전에 이제 의사를 표시해 놓도록 하는 거죠. 사전 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 계획서 등을 통해서. 근데 이제 아쉽게도 이런 거를 작성해 놓지 못했을 때 그러면 결정할 수 없냐? 그건 아니고요. 평상시에 환자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가족 두 분이 대변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의사를 전달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법에 있는 절차를 통해서죠. 그래서 서류를 작성하시고
그거에 대한 이제 주치 선생님과 또 한 분의 전문의 선생님이 검토를 통해서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대해서 좀 개념하고 그리고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할 때 일어나는 과정들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건강365는 KBS 홈페이지와 유튜브 그리고 팟캐스트로도 서비스됩니다. 오늘은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님과 함께 합니다. 혹시 임종 과정의 상태가 됐을 때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의 방법, 연명의료 계획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들었고요. 이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원장님 이름이 좀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좀 익숙하지 않죠, 아직. 네. 네. 입에 딱 달라붙지가 않는데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의료하고 또 의향이 붙으니까 네. 이게 좀 발음도 어렵고요. 네, 사전에 연명 의료에 대해서 의향을 밝히는 서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건강할 때 훗날 겪게 될 임종 단계를 가정해서 본인 스스로의 생각을 밝혀두는 문서 이렇게 보면 맞나요? 네, 맞습니다. 19세 이상 성인에 한해서 자신의 미래에 닥칠지도 모를 임종 과정에 대비해서 이제 연명 의료를 어떻게 내가 수용할 건지를 미리 이제 결정해서 등록해 놓는 그런 제도죠. 이걸 했다고 해서 또 반드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요. 언제든지 생각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변경하거나 또 철회하실 수도 있고 또 이제 실제 내가 환자가 됐을 때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또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하고 의논해서 연명의료 계획서를 또 다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는 것이 임종기를 맞아서 나의 연명 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물론 목적이지만 우리가 건강할 때 삶이 유한하고 언젠가 나의 삶은 그 마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단초, 뭐 과정 이런 거라고 이해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는 것들을 계기로 본인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의 인생의 어떤 마무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미리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맞습니다. 작성된 자료들은 등록 자료는 뭐 언제까지 어디에 보관되는 건가요? 네, 이제 그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 기관의 이제 상담을 통해서 그 작성을 하고 작성이 되면 이제 저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전산 시스템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일단 바꾸지 않는 이상 거기에 계속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존재하게 되고요. 만약의 경우에 진짜로 임종 과정에 들어가게 되셨을 때는 언제든지 의료기관에서 검색을 하면 작성 여부와 그 작성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임종 단계에서 의식이 없더라도 평상시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연명의료에 대한 생각을 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찾아봄으로 인해서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사전 의료 연명 의료 이제 의향서나 이제 이런 것들을 작성했다는 걸 주변에서 알고 있으면은 주변에서 미리 이렇게 준비하거나 이런 마음에 여러 가지
준비가 될 텐데요. 그런데 만약 혼자서만 이걸 작성하고 네. 이제 가족들은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위중한 상태 또 말기에서 이제 임종 단계로 이제 들어갔을 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 네. 뭐 병원 전산망에 자동으로 뜨는 건지 아니면 또 의료진이 또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건지 좀 이런 시스템도 좀 궁금한데요. 일단은 의료진이 환자의 그런 그 개인정보를 넣어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병원마다 이제, 조금 시스템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은 자동으로, 저희 데이터하고 연계해서 환자의 그 의무 기록에 이분의 작성 여부를 미리 이제 표시해 놓는 의료기관도 있고요. 저희 데이터를 의료기관에서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병원의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이용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담긴 내용도 앞서서 연명 의료 계획서와 비슷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연명의료가 무엇이고, 그 연명의료 결정하는 그 과정은 어떻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생각이 바뀌면 이것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꾸셔도 되고, 처리하셔도 되고, 이런 이제 내용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런 연명의료 의향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뭐 등록 기관, 아무 데서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네. 등록 기관에 가야 된다고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건소를 가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디 홈페이지를 찾아서 거기에 있는 또 어디를 또 들어가 봐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그 의견들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초창기 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과 관련해서 논의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이 그래도 이 생명에 대한 결정을 하는 문서인데, 그냥 본인이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또 상담사와 상담을 통해서 작성하는 거가 좋겠다 하는 그 의견을 주셔서 그렇게 이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등록기관은 어디든지 가능한 게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소나 지역 의료기관 또 이런 일들을 하는 민간단체 또 저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건강보험공단의 사무실에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전국에 약 450군데의 장소에서 가능하고요. 또 일부 민간단체에서는 거의 찾아가는 상담도 해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꼭 방문하셔서 작성하는 것만이 가능한 게 아니라 또 이게 내방 상담을 신청해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원장님 네. 하나 궁금한 거는 등록기관에서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하고 의미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등록기관이 아닌 단체에서도 이런 걸 유사한 걸 받는 뭐 그런 위험성도 지금 우리나라에 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등록기관을 관리하고 이거를 저희 전산 시스템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개별 상담자와 개별 등록기관을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그 자격을 받아야만 전산에 들어와서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고요. 네. 복지부에서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점에 대해서 약간 이제 좀 불편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무래도 생명과 관련한 거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은 주로 어떤 분들이 해주시나요?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의무적으로 저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제 보수 교육도 받으셔야 되고요. 또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각각의 기관들이 상담의 질을 이제 담보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도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사는 개개인이 저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현재 한 4,000분 정도가 저희 그 국립연명의료기관에 상담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제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게 대부분일 텐데, 그래도 궁금한 거는 뭐 지적장애가 있거나 치매를 앓고 있는 경우에도 이 작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성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의 입법 취지 자체가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건데 의사 능력이 없어서 본인의 그 이익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연명의료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오늘 원장님 모시고서는 아니고서는 어디서도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들을 듣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전 연명 의향서를 작성했는데, 이제 그러면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럴 때는 언제든지 취소나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다시 뭐 등록기관에 연락을 하면 이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상담을 받은 등록기관에 연락을 하셔도 되고요. 저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연락을 하셔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작성 안 한 걸로 처리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거는 가능하니까 이렇게 작성하시면 내가 이거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내가 잘못 생각한 생각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을 했는데 법적 효력이 없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그렇죠.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은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해야 되는데 본인이 자발적인 의사로 하지 않았다든지, 뭐 예를 들자면 이제 강요에 의해서 했다든지, 또는 본인이 자필로 이제 서명해야 되는데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밝혀지게 되면 그거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셨더라도 실제 내가 아픈 상태가 돼서 임종 과정을 앞두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의사 선생님하고 잘 의논해서 결정하고 싶다, 이러면 연명의료 계획서를 쓰시게 되는데, 그때는 이전에 쓰신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보다 연명의료 계획서가 우선하기 때문에 이전 작성해 놓으신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의 효력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작성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유효기간이 있다거나 하는 건 아니고 이제 한번 작성하면 자동 등록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어느 병원, 전국에 있는 어느 병원을 가든 임종기에 이런 것들이 조회가 되고 다 효력을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 부분은 조금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어느 병원은 아니고요. 이게 생명을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병원에 반드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지만 이 제도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윤리적인 그 일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상담도 해주고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런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문제는 없는지 사후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의료기관이나 다 가능한 건 아니고요.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른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아, 진짜 네. 이런 걸 잘 몰랐으면 뭐 네. 전국에 있는 어떤 병원이든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것들은 네. 되게 윤리적인 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병원, 네. 이 병원에서만 가능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오늘은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대한 말씀 듣고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의 중심, KBS 라디오 건강 365.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 리포터 전소연 씨가 취재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장님 같이 함께 들어보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얼마 전에 그렇겠습니다. 엄마가 연명의료 결정 등록하러 가신다고 해서 건강관리공단을 같이 간 적이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건 엄마가 건강할 때 의향서를 써뒀다가 혹시라도 이제 사고가 나거나 질병이 생겼을 때는 바로 연명의료 중단을 하게 되는 건지 그게 정말 궁금해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한번 작성하고 나면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없는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요즘 제 주변에 연명의료 결정에 대해서 정말 관심도 많고 미리 벌써부터 등록을 하고 온 친구들도 많아요. 저도 그래서 조만간 갈 생각인데 제가 궁금한 건요. 반드시 본인이 작성을 해서 등록을 해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근데 신체적으로 글씨를 못 쓰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상담자라든가 동석자가 대피를 해서 작성을 할 수도 있는지 사실 이런 것도 궁금하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갑자기 아파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정말 여러 가지 궁금해 하셨는데요. 일단 얼마 전에 엄마랑 이제 같이 연명의료 결정 등록하러 가신다고 해서 보통 이제 건강관리공단에 보통 자녀들이 함께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담하고 이제 등록을 일단 하셨는데 이분이 궁금한 건 엄마가 건강할 때 의향서를 써뒀다가 사고가 나거나 또 질병이 생길 수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 바로 연명의료 중단을 하게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하시대요. 어떻습니까? 네, 바로 중단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의 상태죠. 네. 그래서 의료진이 봐서 환자의 상태가 치료의 가능성이 있고 회복의 가능성이 있으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써 놓으셨더라도 네.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의료진이 보시기에 판단하시기에 환자가 질병으로부터 사고로부터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연명의료를 하든지 간에 회복은 가능하지 않지만 수명은 약간 연장할 수 있다. 이럴 때는 그거를 근거로 해서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썼다고 해서 무슨 일이 닥치면 그대로 안 한다. 이거는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네. 환자가 회복할 수 있느냐, 환자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더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라는 의료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이 우선돼야 되는 거지. 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의 작성 여부가 우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쓰게 되면 등록을 하면 무조건 바로 시행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거가 아니라
어쨌든 중요한 건 이 회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사람의 생명은 굉장히 존중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회복의 가능성, 치료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네. 이 보통 이제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한번 이제 작성을 하고 나면 네. 이제 마음 먹고 하시긴 했는데 이 변경을 하고 싶거나 네. 또 갑자기 네. 철회하고 싶거나 이럴 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그런 건 얼마든지 가능할까요? 그럼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네. 등록기관에 가셔서 네. 하셔도 되고요. 저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연락하셔서 하셔도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전화로도 가능한 거예요, 원장님? 네,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네, 전화로 네. 연락하셔서 상담하고 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만 이런 거는 있습니다. 네. 작성은 본인이 하셨는데 이제 취소는 뭐 자녀분들이 막 이렇게 하시거나 맞아요. 이럴 경우가 있는데 이 법의 취지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작성도 자기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변경이나 취소도 본인의 자기 결정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문화에서 이제 그런 작성과 취소 이런 것들이 이제 가족의 영향권 안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작성이나 이런 변경이나 철회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 늘 의논을 가족들이랑 하셔서 네. 이렇게 중지를 모아서 하시면 좋겠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사실 네. 이게 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연명의료 결정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제일 먼저 본인, 부모님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반드시 이제 본인이 작성을 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삶 살다 보면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글씨를 모르는 분도 좀 계시기도 하고 네. 그리고 네. 또 신체적으로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마음은 있는데 글씨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그렇습니다. 상황일 때요. 네, 뭐 네. 상담자나 동석자가 대피를 해서 또 작성을 할 수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시대요.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다만 이게 우리가 지금 IT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시스템에서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자필 서명이 불가능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뭐 녹음을 해서 녹음 파일을 저희 시스템에 등록해 놓으실 수도 있고요. 네. 또 동영상을 촬영해서 그 의사 표현을 하거나 작성하는 과정을 또 저희 그 시스템에 올려놓으실 수 있으면 자필 서명에 가름해서 그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뭐 스마트폰 안 가지고 계신 분 없으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본인이 안 가지고 계시더라도 등록기관의 상담자분들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이제 문명의 이기를 네. 이용해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네. 네, 네. 네, 이렇게 취재해주신 리포터 정선 씨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오늘은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나눴는데요. 원장님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이제 연명의료 네. 결정제도가 갖는 의미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갖는 큰 의미라는 것은 현대 사회를 살면서 우리가 문명의 이기를 어디까지 이용할 것인지 또 나의 삶에 어디까지 영향받을 것인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미리미리 좀 고민하고
또 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제도가 도입됐다 이렇게 제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유한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마치 무한한 것처럼 항상 우리가 행동하고 살잖아요. 근데 한 번쯤은 이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서 삶의 그 유한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 의견을 표시해 놓음으로 인해서 조금 더 나의 삶에 충실하고 또 내려놓을 수 있는 계기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김명희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